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오동조조입니다. 192화가 되겠습니다. 오동나무 오, 오동나무 동, 이를조, 시들조입니다. 사자를 번역하면 간단합니다. 오동나무가 일찍 시든다가 되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가장 먼저 나뭇잎을 떨구는 나무가 바로 오동나무입니다. 명나라 왕산진이 편찬한 군방보에 따르면은 오동 일념낙, 오동나무 잎 하나가 떨어지면은 천하 진지추, 천하 모두가 가을이 온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는 세상의 변화를 가장 먼저 깨닫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군자의 지혜를 오동나무가 닮았다 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181화 양소 경기에서 군자는 사소한 것에서 낌새를 알아차려 대책을 세운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리는 오동나무는 군자의 예지를 닮아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로부터 오동나무는 상스러운 나무로도 대접을 받았는데요. 그 예로 시경 대하편에 봉황명이 우피고강 오동생이라 했습니다. 봉황새 우는 저 높은 산등성이 오동나무가 자란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내려앉지를 않는다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 문헌에서 말하는 오동은 우리가 아는 일반 오동나무가 아니고 벽오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오동나무는 모기나무과로 아욱가의 벽오동과는 전혀 다른 나무입니다. 단지 잎이 넓다는 유사성만 있을 뿐 꽃도 열매도 틀립니다. 벽오동은 수피가 초록이라 푸를 벽을 추가하여 벽오동이라 부르며 나무줄기는 1년 내내 푸르고 매끈이 고다 군자의 기상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동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나무목과 나오자의 합자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자는 다섯 오와 입구자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오는 숫자 다섯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초기 각골에서 숫자 1에서 4까지는 이 누이 막대의 개수로서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개수가 많아지면서 이 구분을 뚜렷이하고 혼란을 표하고자 5에서부터는 다르게 표시가 되는데요. 5는 두 개의 누이 막대 사이에 X자를 넣어서 쉽게 눈에 들어오게 만든 것입니다. 이는 숫자 표기의 발상 전환이 일어난 결과로 보입니다. 숫자 5는 이 모양 때문에도 다르게도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늘과 땅 사이를 아우르는 자라는 의미에서 제황의 자리라는 뜻이 있기도 하고, 혹은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큰 흐름, 즉 오행을 나타낸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 오가 구성자로 들어갈 때는 주로 새로운 생각, 발상의 전환, 깨닫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오에다가 눈목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고 깨닫는다는 의미의 깨달을 오, 그리고 이 마음심이 들어간 경우에는 마음으로 깨닫다는 이 깨달을 오, 그리고 이 입구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자기의 깨달은 말을 이야기한다는 이 대답할 언이 그러합니다. 특히 이 대답할 언에서 입구자가 이 아래로 배치될 경우에는 나오자가 되는데요. 이 자는 바로 생각하고 말하는 나를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이는 마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설파한 데카르트를 떠오르게 하는 이 제자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나오자는 이 깨닫다는 말 말고도 이 잠에서 깨달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이 자가 장깰 오입니다. 이 자는 이 집안의 침상에서
잠을 깨다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나를 의미하는 또 다른 자형으로는 이 나자가 있죠. 그래서 이 나자와 나오자는 서로 구분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166화 아의 서직에서 이 나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요. 나자는 삼지창에 가까운 도구를 갖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 혹은 전쟁을 하는 것을 그린 자형이었습니다. 즉, 이 나자는 행동하는 외면의 나를 그리고 있는데 비해 나오자는 바로 내면의 나를 그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서임에서도 이 나아자는 내 편, 우리 편이란 이런 구분의 경향, 즉 외적인 경향이 강하다면은 이 오자는 내 것, 우리 것이라는 소유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이 다섯 오의 오늘날 서임은 다섯, 오행 또는 제왕의 자리 또는 다섯 번 하다 또는 여러 번 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오자는 나, 우리 말고도 이 막다, 멈추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는 여러 번이라는 뜻의 이 다섯 오와 입구자의 합으로서 여러 번 부르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 다급하게 여러 번 불러 세우다는 의미로서 이런 경우 건문에서는 이 거리를 뜻하는 이 행자를 넣어 표시하기도 합니다. 즉 거리에서 여러 번 부르다는 의미인데, 그리고 여러 번 부른다는 것은 결국 이 서로가 친하지 않다는 해석이 되므로 친하지 않다, 소원하다는 그런 뜻이 나오자에는 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친하지 않을 어로 불리웁니다. 정리하자면 그리고 이 나오자는 또 악겨의 의미도 있었는데요. 즉 주로 악을 멈추는 용도로 사용된 이 악기, 어를 나타내는 자가 이 나오자였습니다. 원래. 그러나 이 어는 나중에 목기를 뜻하는 이 나무목을 추가하여 악기 이름 어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목이 추가된 자형이 악기를 만드는 나무라는 그런 해석에서 점차 악기를 만드는 나무인 이 오동나무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동나무는 왜 악기로 만드느냐 하면은 이 가볍고 성걸어서 오동나무로 악기를 제작하면은 울림이 풍부하고 소리 전달이 좋아서 예로부터 최고의 악기 재료로 이 오동나무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목이 들어간 오는 이 오동나무를 상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악기 이름을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나무목 대신에 이 손에 막대를 쥔 형태의 이 칠복자가 추가된 이 악기 이름 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악기 이름 어는 이 막대를 쥐고 이 요철이 있는 이 범 모양의 등을 끌고 소리를 내는 악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는 주로 이 악곡의 끝을 지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오덕나무 오의 의미는 이 오덕나무, 크다, 기둥, 거문고, 악기 이름 등입니다. 악기 이름일 때는 이 어로 불리웁니다. 다음 자는 오동동입니다. 이 자는 나무목과 한 가지 동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동은 무릎범과 입구자의 합입니다. 무릎범은 여럿이 함께 들 것을 그린 자형입니다. 이것은 많은 물건을 나르기 위해 앞뒤 2명 혹은 4명이 함께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 것과 관련된 자료는 흥할흥이 있습니다. 흥할흥의 각골자는 들 것을 아래 위로 마주 잡은 두 손이 그려진 형태입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서로 합을 맞추기 위해 소리를 낸다는 의미의 입구자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흥은 일으키다 또는 흥겹다는 양갈래의 의미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무릎범에서 이 들것은 물을 대는 맞도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옛날론에 물이 마르면 도랑의 물을 퍼올리던 기구가 맞두레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옛 촌에서는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맞뚜레는 서로 합을 맞추기 위해 두 사람이 서로 소리내어 장단을 맞추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릇 범은 함께 한다는 의미가 발전하여 오늘날 무릇, 모두, 다, 전부, 개요, 평범, 범상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동은 맞뚜레와 입구자의 합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 서로 소리로 합을 맞춘다는 의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오늘날 의미는 한 가지, 함께, 같이 하다, 모이다 등이 되겠습니다. 고동동은 겉문에서 만들어진 자형으로 함께 소리를 맞추어 낸다는 한 가지 동과 나무기구를 뜻하는 나무목의 합자입니다. 이는 여러 현을 올려서 함께 소리를 내는 관현악기를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자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 동죽이라고 하면은 고쟁이나 거문과 같은 관현악기를 일컫는 말이었고, 동죽에 올려진 이러한 현들을 동사라고 불렀으며 그 소리는 동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관현악기를 상옥각이 들어간 이 검으로 표기하게 되면서 동은 관현악기인 의 나무 재료인 오동나무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죽은 검, 동사는 검현, 동음은 검음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 오늘날 의미는 오동나무가 주로이고 검은고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일월조입니다. 이 자는 날일자와 열십자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날일자와 볼시의 합자입니다. 날일은 해를 그린 상형 문자라 했습니다. 각골 자형은 끌고 새기는 서법 때문에 해를 둥글게 그리지 못하고 각지게 그려지고 있고요. 각골에서 보이는 이 중심점은 이 말뚝을 뜻하는 못정자와 구분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주 초기 각골자 중에는 이 점이 없이 그냥 둥글게만 그려진 자형들이 있기도 합니다. 날일의 의미는 해, 태양, 햇볕 등입니다. 볼시의 초기 각골 형태는 제사상에 올리는 이 위표의 모양 또는 이 묘비를 닮아 있지만은 점차 제물을 올리는 이 제단의 모습으로 간략화되었습니다. 제단에서 제사를 올리는 목적은 토속신과 선조에게 복을 기원하고 기륭을 묻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이 시라고 하면은 기륭을 보다, 신에게 가르침을 받다는 의미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이시의 의미도 보이다, 알리다, 고지하다, 가르치다는 뜻으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월조는 각골자를 보면은 이 제단 위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아침을 의미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의미는 이르다, 서두르다, 젊다, 일찍, 이른 아침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일월조의 자형에서 이 열십자가 나타난 것은 예서에서부터 정형화가 되면서부터입니다. 비슷한 자로는 이 변양자가 있습니다. 일월조와 비슷하지만은 이 제단 위로 내려째는 이 햇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트럭 3은 문양의 의미가 있어서 이 내려째는 벼의 모양을 상징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햇볕 모양 간자도 있었습니다. 잘 쓰이지는 않지만은 이 자는 이 풀이 나 있는 이 산기슭에 마련된 이 제단 위로 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이 해가 내리쬐다는 의미로서 이 햇볕 모양 간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시돌조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얼음빙과 두루주의 합자입니다. 얼음빙은 이 변했을 때는 이렇게 이수변이지만은 단독자로는 이런 시옷자 모양의 이 두 개가 직렬로 된 형태입니다. 고대에는 농사 짓기와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 강가에 거주지가 있었습니다. 동북아시아 추운 겨울이 오면 강물은 단단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얼음빙은
강물이 얼어 팽창해서 깨진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강이 있고 이 강 안쪽에 이 깨진 얼음이 떠 있는 형상입니다. 건물은 이 깨진 얼음들이 이렇게 솟구쳐 있는 형태입니다. 소전 형태는 건물을 그대로 닮아 있고요. 이후 이 물이 얼어서 된 것이 얼음이라는 해석에서 자양에 이 물숫자가 추가가 됩니다. 이 물숫자가 추가된 얼음빙이 예서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물숫자에 이 점주 하나만 붙인 경우 또는 이수변을 붙인 경우 둘 다 이 얼음빙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삼수변이 아니라 이 획수를 줄여서 이 물이 잘 흐르지 못한다는 의미를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람인이 이렇게 겹쳐진 얼음빙은 잘 쓰이지는 않고요. 오늘날 얼음빙의 의미는 얼음, 얼다 외에도 이 지방이나 응기다, 액체가 굳어진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잔들은 얼음빙 혹은 응기를 응으로도 불리웁니다. 두루주는 원래 이 황하강변의 넓은 곡창지대를 그린 자형이었습니다. 각골자를 보면 이 경계가 표시된 논밭과 이 안에 이 점들, 즉 곡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이 자는 늘은 논밭을 모두 아우른다는 의미로 이 넓은 범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건문에서는 이 입구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는 곡창지대에서 나는 곡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란 의미입니다. 혹은 사는 나라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자는 입구자가 더해진 것은 이 황하유역의 지배 부족이었던 주나라를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주나라는 곡창지대를 배경으로 한 농업 기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주나라가 멸망하고 난 뒤에도 이 주라고 하면은 이 넓은 지대를 아우른다는 의미로 계속 쓰이게 됩니다. 오늘날 주의 의미는 이 두루, 골고루, 널리, 둘레 또는 주나라, 돌다, 두루다, 두루미치다, 둥글게 에워싸다 등을 의미합니다. 시들조는 이 곡창지대에 이 서리가 내려서 이 풀들이 이렇게 누렇게 시든 것을 나타낸 자형입니다. 그래서 곡창지대라는 속뜻이 있는 이 두루주에 이 찬 얼음을 뜻하는 이 얼음빙이 변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들조의 의미는 이 시들자이며 그 의미가 점차 확대되어 늘어나다, 즉 맥이 풀리고 기운이 없다, 여의다, 슬퍼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오동조조, 즉 오동나무는 일찍 시든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벽오동은 이 아홉가에 딸린 이 갈립 큰키 나무로서 우리가 아는 이 오동나무와는 생김새는 비슷하나 식물학적으로는 전혀 다른 나무라고 했습니다. 암수 한 그루로 여름철에 황록색의 5잎의 꽃이 원추 모양으로 차례로 피고 열매는 10월에 달립니다. 벽오동은 따뜻한 남쪽에서는 정원수로도 많이 심으며 목재는 가구, 악기 등의 재료가 되고 껍질에서 나오는 나무지는 종이를 만드는 풀로 쓰며 이 열매는 먹기도 합니다. 봉황은 오동나무가 아니면 내려앉지를 않는다는 말은 장자의 추수편에 나오기도 하는데 장자가 양나라 재상 해자를 만나 전한 말이기도 합니다. 장자가 양나라에 오자 해자는 장자가 자신의 재상 자리를 빼앗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에 장자는 해자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방 유조 김영희 원추 자지지오. 남쪽에 새가 있어 그 이름은 원추인데 그대는 그것을 아는가? 이 원추라는 것은 봉황을 다르게 이르는 말입니다. 부원추발 우남해 능비 우북해. 그 원추가 남해에서 출발하면은 능이 북해까지 날 수가 있는데 비오동부지 비연실불식 비예천불엄. 오동나무가 아니면은 멈추지를 않고 연실이 아니면 먹지를 않으며 예천이 아니면은 마시지를 않는다.
여기서 이 말리을 이자는 이 능이 능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실에서 연은 오래다, 노련하다는 의미지만은 연실이라 하면은 60년에 한 번 맺는다는 이 대나무 열매를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연실이라 하면은 대나무 열매는 아니고 이 멀구슬 나무를 뜻합니다. 예천은 단맛이 나는 샘을 뜻합니다. 여기서 원추, 연실, 예천은 모두 태평성대에만 나타난다는 상스러운 징조들이 되겠습니다. 결국 장자의 말씀은 자신은 속시의 재상자리에 관심이 없음을 해자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이 민화인데요. 봉황동으로 이 벽오동 아래 봉황이 쉬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울림 세동도로서 조선말 천재화가 장성업이 그린 것입니다. 울림 세동도는 여러 화가들에 의해서 많이 그려졌는데요. 온나라 문인화가 예찬의 일화를 그린 것으로서 예찬을 찾아온 벗이 무식 중에 뱉은 침이 이 벽오동에 묻자 이 벗이 떠나고 난 뒤에 동자를 시켜서 이 벽오동을 물로 씻게 했다는 고사를 그린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